시기와 질투로 인해 누명을 쓰고 1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청년 항해사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 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가르드의 경비 초소에서는 스미르나, 톨리에스테, 나폴리에서 돌아온 새 돛대의 파라온호가 나타났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수로 안내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구를 떠나 이프성 바로 옆을 지나 모르지우곳과 리옹섬 중간에서 그 배에 접근했다. 이프성은 마르세유에서 3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에 만들어진 요새로서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자 곧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생장, 성체의 전망대는 구경꾼들로 꽉 찼다. 왜냐하면 배가 입항한다는 것은 특히 파라오노처럼 마르세유의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장비되고 선체의 평형이 조정되고 더욱이 그것이 이 고장 선주의 것인 경우에는 마르세유에 있어서는 그것은 언제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배는 항진해 오고 있었다. 지금은 무난히 카라자레뉴 섬과 자로스 섬 사이의 화산성 지진으로 패어진 해협을 지나 포메그 고지를 돌아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 돛대의 석장의 돛, 뱃머리의 큰 삼각돛, 뒤 돛대의 사다리꼴 돛을 팽팽하게 펴고 항진해 왔는데 그 항진하는 모습이 어딘가 느려 빠지고 침울해 보였으므로 구경꾼들은 불행을 눈치채는 예의 직감으로 배에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해 전문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선박 자체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장담했다. 왜냐하면 배는 완전하게 조종되는 상태에서 항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닻이 내려지고 뱃머리의 비스듬한 돛대의 밧줄이 풀려졌다. 그리고 파라온호를 마르세유 항의 좁은 입구로 인도하려는 수로 안내인 옆에는 동작이 민첩하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진 한 젊은이가 서서 배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며 수로 안내인의 명령을 일일이 복창하고 있었다. 군중 사이를 감돌고 있던 불안한 기분은 생장의 전망대에 나와 있던 구경꾼들 중의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특히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 사람은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한 척의 보트에 올라타고는 파라온호를 향해 저어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라 레젤브의 후미 근처에서 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자 젊은이는 수로 안내인의 곁을 떠났다. 그리고는 모자를 벗어들고 배전으로 다가왔다. 나이는 18에서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으로서 키가 훤칠하게 컸다. 검고 아름다운 눈, 그리고 칠흑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그 모습에는 어렸을 때부터 위험과 싸우는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갖는 여유와 결연한 태도가 엿보였다. 여 단테스군! 이렇게 보트 안의 사나이가 외쳤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째서 배 전체가 침울하지? 모렐씨,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청년은 대답했다. 엄청난 일, 더욱이 저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치비타 베키아의 난바다에서 저 용감한 루크렐 선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에 실은 짐은 어떻게 했지? 하고 선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건 괜찮습니다, 무렐 씨. 그 점에 관해서는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크렐 선장은 가엾게도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선주는 눈에 띄게 안도하는 모습으로 물었다. 그 용감한 선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라도 떨어졌단 말인가? 아닙니다. 뇌염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은 부하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 각자 정박 위치에서 닻을 내릴 준비! 선원들은 명령에 따랐다. 순식간에 8명에서 10명의 선원 중 어떤 사람은 아래쪽 밧줄에, 어떤 사람은 활대에, 어떤 사람은 당긴 밧줄에, 또 어떤 사람은 뱃머리 삼각도치 묶은 밧줄에, 그리고 나머지는 돛조르기 밧줄에 달라붙었다. 청년은 이러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맥빠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명령대로 행해지는 것을 보고는 이야기하던 상대 쪽으로 되돌아왔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선주는 아까 청년이 하다가만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말했다. 네,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루크렐 선장은 항무부장과 오랫동안 얘기를 한 뒤 뭔가 몹시 초조한 모습으로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4시간 뒤에 발열을 하고 사흘 뒤에는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여느 때와 똑같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선장은 해먹에 반듯하게 쌓여지고 발과 머리에 각각 36파운드의 줄을 달고 엘지리오 섬의 남바다에서 쉬고 계십니다. 부인을 위한 유품으로는 훈장과 검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하고 청년은 우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10년간이나 영국인을 상대로 싸우고 결국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침대 안에서 말없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게 됐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에드몽군. 하고 차츰 기분이 가라앉은 듯한 선주는 말했다.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이야. 선배는 후진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승진이라는 것은 없어지니까. 그런데 짐은 괜찮다고 말했지? 괜찮습니다, 모렐 씨. 보증합니다. 하지만 25,000프랑 이하의 이익으로는 이러한 항해는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언뜻 깨닫고 보니까 배는 원탑 근처를 지나는 참이었다. 중간 돛대의 네모돛, 뱃머리의 삼각돛, 뒤 돛대의 사다리꼴 돛 하고 청년은 소리 질렀다. 감아 올려! 명령은 마치 군함에서처럼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모두 감아서 거두도록. 이 마지막 명령으로 모든 돛은 내려졌다. 그리고 배는 이제 타성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았고 아주 천천히 진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떻습니까, 모렐 씨? 선주의 그야말로 초조한 듯한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말했다. 올라오시지 않겠습니까? 마침 격리 담당인 당그랄 씨도 선실에서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투묘를 감독하고 배에 상장을 시켜야 하니까요. 선주는 두말 않고 그 말에 따랐다. 그는 단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그야말로 뱃사람다운 익숙한 솜씨로 그 둥그런 배 옆구리에 고정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한편 단테스는 방금 당그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 막 선실에서 나와 선주 쪽으로 엄숙하게 다가온 사나이에게 대화를 양보하고 자기는 1등 항해사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사나이는 나이가 25살쯤이고 무척 침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상사에게는 알랑거리고 부하 앞에서는 의시되는 타입의 사나이였다. 그래서 그는 선원 동료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미움을 사게 마련인 격리라는 탓도 있었지만 그 밖에도 단테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는데 반해 그는 승무원 모두로부터 보통 배관시당하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모렐 선주님. 들으셨겠지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당그랄은 말했다. 들었네. 정말 안 됐어. 용감하고 게다가 착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다 하늘과 물속에서 세월을 보낸 그야말로 비할 데 없이 훌륭한 뱃사람이었지요. 모렐상해 같은 훌륭한 가게의 일을 해나가는 데는 정말 가장 적합한 분이었지요. 하고 당그랄이 대답했다. 하지만 하고 마침 투메의 위치를 찾고 있는 단테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선주는 말했다. 일을 척척 해나가는 점에서 말하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노련한 선장이 아니더라도 좋을 걸세. 저기 있는 에드몽만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자기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하고 당그랄은 단테스 쪽을 흘끗 곁눈으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증오의 불꽃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지요. 무엇 하나 의심해 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요. 선장님이 돌아가시자 누구와도 은은하지 않고 곧 배를 지휘하기 시작했는데 글쎄 마르세유로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엘바섬에서 하루 반이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배를 지휘하는 것은 1등 항해사로서 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지 하고 선주는 말했다. 하지만 엘바섬에서 하루 반이나 허비했다는 것은 조금 안 됐군. 물론 배를 손보아야 할 만큼 파손된 곳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배는 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렐 선주님 언제나 무사함을 빌고 있는 선주님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튼튼했습니다. 더욱이 그 하루 반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변덕 때문에 허비되었지요. 즉 육지에 오르고 싶다는 단지 그 한 가지 기분에서였으니까요. 단테스군! 청년 쪽으로 돌아서면서 선주가 불렀다. 잠깐 이리로 오게. 미안합니다. 곧 갈게요. 그리고는 선원 쪽을 향해 닻을 내려! 하고 소리쳤다. 곧 닻은 물속에 내려졌다. 그리고 쇠사슬은 소리를 내며 풀려 내려갔다. 수로 안내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테스는 이 마지막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부서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선기를 반기의 위치로 내려서 조기 개항, 활대를 십자로 교차시키도록. 어떻습니까?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짐짓 선장이 된 기분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선장인걸? 하고 선주가 말했다. 그렇군요. 선주님과 아드님의 서명이 없다는 것 뿐이군요. 하지만 저 사람에게 선장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네. 물론 나이는 어리지. 하지만 완전히 터득한 것 같네. 일에 대해서도 꽤 경험을 쌓은 것 같고. 일말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그랄의 얼굴 위를 스쳤다. 실례했습니다. 옆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단테스가 말했다. 닷도 내렸고 이제부터 무슨 말씀이라도 듣겠습니다. 부르신 것 아닙니까? 당그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실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네. 자네는 왜 엘바섬에 배를 정박시켰지?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루크렐 선장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선장님은 돌아가실 때 저에게 베르토랑 대원수님에게 드릴 보따리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뵈었나? 누구를 말입니까? 대원수님 말일세. 네. 모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단테스의 소매를 끌고 나폴레옹 폐하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하고 다급하게 물었다. 건강하십니다. 제 눈이 틀림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럼 폐하도 만나 뵈었나? 제가 원수님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폐하 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배에 대한 일, 배가 언제 마르세유를 떠났는가 하는 일, 지금까지 거쳐온 도정에 대한 일, 싣고 있는 화물에 대한 일,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만일 배가 비어있고 제가 배의 소유주라면 아무래도 배를 사드리고 싶은 눈치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만 1등 항해사일 뿐이고 배는 모렐 부자상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폐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상해라면 알고 있어. 모렐 일가는 조상 대대의 선주이지. 그 집안에 바랑스의 군대 시절에 나와 같은 연대에 있었던 한 사나이가 있지. 라고 말입니다. 맞아, 바로 그래. 선주는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그건 백부인 포리칼 모렐이야. 대위가 되었지. 단테스군, 백부님을 만나면 폐하가 백부님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말씀드려야지. 백부님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실 거야. 정말로 고마운 일이야. 하고 선주는 청년의 어깨를 다정스럽게 토닥거리며 선장의 명령에 따라 엘바섬에 들러주어서 자네는 정말 좋은 일을 해주었네. 하지만 원수님에게 보따리를 건네고 폐하와 이야기를 나눈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네의 신상에 위험이 닥칠지도 몰라. 어째서지요?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저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조차 모르고 게다가 폐하만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일을 물어보셨을 뿐인데요. 아, 잠깐만요. 하고 단테스는 눈치를 채고 말했다. 검역관과 세관 직원이 왔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가봐요, 그럼. 청년이 저쪽으로 가자 이번에는 당그랄이 옆으로 다가왔다. 어땠습니까? 포르토 페라이온의 정박한 데 대해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말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 훌륭한 이유였네, 당그랄군. 그것 참 다행이군요. 하고 당그랄은 대답했다. 뭐니 해도 친구가 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단테스는 자기의 의무를 수행했단 말일세. 하고 선주가 대답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한 데가 없었네. 루크렐 선장이 기항하도록 지시를 했으니까. 루크렐 선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선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전달하지 않던가요? 누가 말인가? 단테스가 말입니다. 나에게? 아니, 편지를 맡아가지고 있었나? 보따리 외에 루크렐 선장은 편지를 한 통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따리라니, 무슨 보따리? 단테스가 돌아오는 길에 포르토 페라이온에 놓고 온 보따리 말입니다. 그런데 자네는 단테스가 포르토 페라이온에 보따리를 두고 온 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 당그랄은 얼굴을 붉혔다.
반쯤 열려있는 선장님 문 앞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선장님이 보따리와 편지를 단테스에게 건네고 있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하고 선주는 말했다. 하지만 편지를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내게 건네주겠지. 당그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부탁입니다만 단테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착각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러고 있을 때 청년이 되돌아왔다. 당그랄은 그 자리를 피했다. 어떤가 단테스군. 일은 끝났나? 하고 선주가 물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군. 네. 세관 사람에게 적화물의 표를 건네주었습니다. 화물 보관소 쪽에서 수로 안내인과 함께 사람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에게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여기 일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로군? 단테스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네, 깨끗이 끝냈습니다. 그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데 갈 수 있겠나? 미안합니다만 모렐 선주님, 저는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먼저 만나 뵙고 싶은데요. 말씀은 고맙지만 아버지에게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당연한 얘기지. 썩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자네는 효자였으니까. 하고 단테스는 조금 망설이면서 물었다. 혹시 들으셨는지요? 아버지 소식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건강하시리라고 생각하네. 그렇겠지요. 아버지는 언제나 좁은 방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시니까요. 그건 적어도 자네가 없는 동안 별다른 불편이 없으셨다는 증거라네. 단테스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긍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에게라면 모를까 세상의 어느 누구에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아. 그럼 그 방문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집에 와주겠지? 한 가지 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실은 아버지를 찾아뵌 뒤에 또 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일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었군, 단테스군. 나는 깜빡 잊고 있었네만 카탈로니아 마을에는 자네 부침 못지않게 자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지. 그 아름다운 메르세데스 양 말이야. 단테스는 미소를 지었다. 참 그랬지. 하고 선주는 말했다. 그 아가씨가 파라온 호이의 소식을 물으러 3번이나 찾아왔는데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 안 그런가, 에드몽군? 자네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연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연인이 아닙니다. 하고 청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제 약혼자입니다. 양쪽을 겸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하고 웃으면서 선주가 말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자, 그럼 하고 선주는 말을 이었다.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겠네.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해주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놓고 자네 일을 보도록 하게. 어떤가? 돈은 필요하지 않은가? 네, 항해중의 봉급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럭저럭 3개월 분의 급료가 남아 있습니다. 꽤 꼼꼼하군, 에드몽군. 가난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 자네는 대단한 효자야. 자, 아버님을 만나뵈러 가게. 내게도 아들이 하나 있어. 3개월이나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누가 그를 붙든다면 나 역시 그 사람을 원망할 테니까. 그럼 실례해도 될까요? 하고 청년은 고개를 숙이면서 물었다. 좋고 말고
달리 할 얘기가 없다면 네, 그것뿐입니다. 그 루크렐 선장이 죽을 때 뭔가 내게 전할 편지를 부탁하지는 않던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참 한 2주일 동안 휴가를 얻었으면 합니다만. 결혼식 때문인가? 네, 우선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리에 다녀왔으면 합니다. 좋고 말고 쉬고 싶은 만큼 쉬게. 배의 짐을 푸는 데만도 6주일은 좋게 걸릴 것이고 3개월 동안은 배를 출항시킬 수도 없을 테니까. 하지만 3개월 뒤에는 돌아와 주어야 하네. 이렇게 말하고 선주는 청년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선장 없이는 파라온호도 출항할 수가 없을 테니까. 선장 없이는요? 단테스는 기쁨으로 눈을 빛내면서 소리쳤다. 그게 참말입니까? 실은 남 모르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를 파라온호의 선장으로 임명해 주시는 겁니까? 만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을 걸세. 이미 결정된 일일세 라고 말이야. 하지만 나에게는 동업자가 한 사람 있어. 자네도 저 이탈리아의 속담을 알고 있겠지? 동업자를 가진다는 것은 상전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절반까지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네. 왜냐하면 2표 중 1표는 이미 자네의 것이니까. 나머지 1표에 대해서는 내게 일임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오, 모렐 선주님. 하고 청년은 눈에 가득히 눈물을 담고 선주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소리질렀다. 모렐 선주님, 저는 아버지와 메르세데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아.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계시니까. 아버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게. 그리고 메르세데스도 만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게. 하지만 육지까지 바래다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나는 여기에서 당그랄과 계산을 끝내기로 하지. 그런데 항해 중 당그랄은 나무랄 데가 없던가? 그것은 질문하시는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동료로서 어떤가라는 뜻이라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두 사람의 조그만 다툼이 원인이 되어서 어이없는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배를 10분간 몽테크리스토 섬에 대고 그 싸움의 결말을 짓자고 제가 제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래도 그 사람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나빴기 때문이고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격리 담당으로서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별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수행한 업무에는 틀림없이 만족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테스군 하고 선주는 물었다. 만일 자네가 파라온호의 선장이 되었다고 할 때 당그라를 기꺼이 자네의 수하에 둘 생각인가? 선장으로서든 1등 항해사로서든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저는 제 배의 주인이 신용하고 계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존경을 표시할 것입니다. 좋아, 좋아, 단테스군. 아무리 보아도 자네는 정직한 청년이야. 더 이상 붙들어두지 않겠네. 자, 가보게.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군. 그럼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단테스가 물었다. 어서 가보게. 그럼 저 배를 빌어 타도 되겠습니까? 타고 가게나.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고마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잘 가게, 행운을 빌겠네. 청년은 보트에 올라타고 고물 쪽에 앉더니 카누비에를 향해 저어가도록 명령했다. 두 사람의 선원은 곧 노를 잡았다. 그리고 배는 항구의 입구에서 오를레앙의 부두에 걸쳐 양쪽에 늘어선 배들의 사이, 마치 좁은 통로 같은 수로를 가로막고 있는 무수한 작은 배들이 사이를 헤치면서 힘껏 미끄러져 갔다. 선주는 미소를 지으면서 청년의 모습이 기슭에 닿을 때까지 배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부두의 납작돌 위에 올라서고 이윽고 각양각색의 군중 사이에 섞여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한 군중은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이 유명한 라 카누비엘의 거리에 떼를 지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리야말로 요즘의 마르세유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자랑거리여서 제법 진지하고 그럴듯한 어조로 만일 파리에 이 카누비의 거리만 있다면 파리도 작은 마르세유라고 할 수 있을 테지 라고까지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문득 뒤를 돌아본 선주의 눈에 당그랄의 모습이 들어왔다. 언뜻 보기에는 선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으나 실은 선주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는 중이었다. 다만 똑같은 한 사람을 쫓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의 눈빛에는 큰 차이가 엿보였다. 악마와 한패가 되어서 무언가 음험하고 사악한 말을 선주의 귀에 불어넣으려는 당그랄의 일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단테스의 뒤를 쫓아가 보기로 하자. 그는 라 카누비엘의 거리를 지나 노아이유 거리로 접어들더니 메이랑 거리 왼쪽에 있는 한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어두침침한 사다리 층계를 단숨에 5층까지 튀어 올라가 한쪽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한쪽 손으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면서 반쯤 열려있는 출입문 앞에 섰다. 출입문으로부터는 작은 방의 저쪽 구석까지 들여다 보였다. 여기가 바로 단테스의 아버지가 거처하고 있는 방이었다. 파라온호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아직 노인에게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노인은 의자 위로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의 격자를 따라 우거진 모란 덩굴과 금년화를 격자에 붙들어 메고 있었다. 노인은 갑자기 허리가 껴안겨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노인은 엉겁결에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자 노인의 눈에 아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노인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빛도 창백해진 채 아들의 팔에 안겨 있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하고 청년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다, 에드몽. 실은 네가 돌아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뜻밖의 네 얼굴을 보게 되니까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죽을 것만 같구나. 아버지, 기운을 내세요. 저예요. 제가 돌아왔어요. 기쁜 일은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돌아왔지요. 자, 조금 웃어보세요. 그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지만 말고요.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린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건 다행이구나. 하고 노인은 대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니? 이제부터 네가 줄곧 내 옆에 있어주겠다는 거니? 어디 행복해진다는 이유를 들어보자꾸나. 하느님, 한 가정의 슬픔에 의해서 초래된 행복을
제가 기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청년은 말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제가 그 행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렇게 된 이상 저로선 별로 괴로워할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저 용감한 루크렐 선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렐 씨의 도움으로 아마 그 자리에 앉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20살에 선장이 되는 겁니다. 봉급은 100루이, 게다가 이익 배당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 같은 풋내기로서는 그야말로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구나, 정말.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거 참 운이 좋았구나.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받는 돈으로 아버지에게 조그만 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생각해요. 금년 하나 모란덩굴, 그리고 인동덩굴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마당이 딸린 집을.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힘이 빠진 노인은 그대로 뒤로 쓰러지고 말았다. 자, 아버지, 포도주를 한 잔 드세요. 하고 청년이 말했다. 틀림없이 기운이 나실 거예요. 포도주는 어디에 있지요? 괜찮아. 찾지 않아도 돼.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노인은 아들의 소매를 잡아 끌려고 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두세 곳의 찬장을 열어보았다. 소용없어. 하고 노인은 말했다. 이미 포도주는 없어. 네? 포도주가 없다고요? 이번에는 단테스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푹 꺼진 노인의 볼과 텅 빈 찬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포도주가 없다고요, 아버지? 돈이 모자랐나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없었어. 무엇보다도 네가 이렇게 돌아와 주었고, 하고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하고 단테스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말했다. 제가 3개월 전에 떠날 때 200프랑 드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지.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너는 이웃의 카도루스 씨에게 약간의 빚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더구나. 그분에게서 빚 독촉이 있었단다. 그리고 내가 네 대신 갚지 않으면 모렐 씨에게 가서 받아내겠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너에게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았지. 하지만 하고 단테스는 소리쳤다. 저는 카도루스 씨에게 140프랑이나 빌어 썼어요. 그랬더구나. 하고 노인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드리고 간 200프랑 중에서 그것을 갚았단 말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버지는 60프랑으로 3개월 동안을 살아오셨단 말이군요. 하고 청년은 중얼거렸다. 어쨌든 나는 약간의 돈으로도 족하니까. 하고 노인은 말했다. 오호,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에드몽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괜찮다. 네가 돌아와 주었으니까. 하고 노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모든 일을 잊었다. 모두 잘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청년은 말했다. 저에게는 지금 화려한 장래와 약간의 돈이 생겼습니다. 자, 아버지 받아주세요. 그리고 당장 무엇이든지 사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청년은
테이블 위에 호주머니 안의 돈을 꺼내 놓았다. 금화가 12개, 5프랑짜리 화폐가 5장, 그 밖에 잔돈이 약간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이건 대체 누구의 돈이냐? 하고 노인이 물었다. 제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것입니다. 자, 받아주세요. 먹을 것을 사오세요. 아무쪼록 행복해지세요. 내일은 좀 더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예, 그러지 말고 하고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네가 허락한다면 네 돈을 조금씩 쓰도록 하겠다. 내가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거나 하면 사람들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쇼핑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다. 그건 좋을 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선 하녀를 한 사람 고용하세요. 앞으로는 아버지를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배 안의 화물창에 밀수입한 커피와 훌륭한 담배가 있습니다. 내일 그것을 가져오지요. 쉿, 누가 왔습니다. 카도루스에게 네가 돌아온 것이 알려진 모양이다. 아마 잘 돌아왔다고 치아의 말을 하러 왔겠지. 맙소사, 여기에도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짓거리는 놈이 있군. 하고 에드몽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뭐 괜찮겠지. 그래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집을 보살펴준 사람이니까 환영해 주어야지. 아니나 다를까 에드몽이 이 말을 낮게 중얼거리고 났을 때 출입문의 마루 기틀에 턱수염을 기른 카도루스의 검은 얼굴이 나타났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로서 손에는 나사천을 들고 있었다. 그는 양복점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기스의 안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돌아오셨군. 그는 두드러진 마르세유 사투리로 말하면서 희죽이 웃었다. 상아처럼 하얀 이가 드러나 보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뭐든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아무쪼록 사양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말은 친절하게 했지만 그 이면의 차가운 기분을 숨기지는 못한 채 단테스가 대답했다. 고맙군, 고마워. 하지만 덕분에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다네. 아니, 오히려 남들이 내게 부탁을 하곤 하지. 단테스는 안색이 굳어졌다. 아니, 뭐 자네 얘기가 아닐세. 나는 자네에게 돈을 꾸어줬어. 자네는 갚았고 의 좋은 이웃끼리는 당연한 일이지 뭔가. 그것도 깨끗이 끝난 일이고. 하지만 신세를 진 분에 대해서 끝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빚은 없어졌더라도 은혜는 남아있으니까요. 무슨 그런 얘기를. 끝난 일은 끝난 일이지. 자, 자네가 무사히 돌아온 얘기나 들어보세. 짙은 갈색 나사천을 사려고 항구에 갔다가 당그라를 만났지. 아니, 마르세유에 있었나?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네 하고 대답하더군. 나는 수미르나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하고 말하니까 있기야 있었지. 왜냐하면 실은 거기에서 돌아왔으니까. 헌데 에드몽군은 어디에 있지? 하고 물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테지. 하고 당그랄이 대답하더군. 그래서 하고 카도루스는 말을 이었다. 친구의 손을 잡아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찾아왔다네. 친절한 카도루스 씨로군. 하고 노인이 말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지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존경도 하고요. 어쨌든 정직한 사람이란 세상에 얼마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자네는 부자가 된 모양이군. 하고 그는 단테스가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한운 문kum의 금화와 은화를 흘겨보면서 말을 이었다. 청년은 그 검은 눈 속에 번뜩이는 탐욕의 빛을 간파했다. 아니요. 하고 단테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사이 돈에 쪼들리지는 않았는가고 아버지에게 여쭈었더니 나를 안심시키려고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지갑을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아버지, 돈을 저금통에 넣어두셔야죠.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카두루스 씨가 필요로 하신다면 얘기는 다르지만요. 그런 때는 기꺼이 도움이 되어드리지요. 아니 뭐, 하고 카두루스는 말했다.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직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굶게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넣어두어요. 남아돌아서 곤란한 처지도 아닐 테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뜻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소.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했어요.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물론 그럴 테지. 그런데 자네는 모렐 씨하고 사이가 원만한가? 그런 점에서 빈틈은 없을 테지만 모렐 씨는 언제나 친절하게 해주시지요.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식사 초대를 거절한 것은 잘못한 일인걸? 뭐라고? 그분의 식사 초대를 거절했어? 하고 노인이 말참견을 했다. 그렇다면 너는 그분에게서 식사 초대까지 받았단 말이냐? 네. 하고 단테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에 넘치는 광영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놀라게 한 것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째서 거절했냐? 하고 노인은 물었다.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요. 하고 청년은 대답했다. 빨리 아버지의 모습을 뵙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모렐 씨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는걸? 하고 카두루스는 말을 이었다. 선장이 되려고 생각한다면 선주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금물이거든. 하지만 실례를 저지르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렐 선주님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하. 하지만 어떻든 선장이 될 생각이라면 조금은 윗사람이 비위를 맞출 줄 알아야지.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선장이 될 생각이에요.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좋아요, 좋아. 옛날에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모두들 기뻐하겠군. 그리고 생 니콜라 요새 뒤쪽에도 그것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거고. 메르세데스 얘긴가? 하고 노인이 말했다. 그래요, 아버지.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아버지를 배웠고 건강하게 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아무런 불편도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잠깐 카탈로니아 마을에 가보였으면 합니다만 갔다 오는 게 좋겠구나. 하고 노인이 말했다. 내게 아들복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도 처복이 있기를 빌고 있단다. 철아니요?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건 조금 성급한 것 같군요. 아직 아내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요. 하지만 10중 8구는 하고 단테스가 대답했다. 네, 아내가 될 겁니다. 뭐 그런 거야. 아무래도 좋겠지. 하고 카드루스는 말했다. 어떻든 자네는 빨리 돌아오기를 잘했네. 무슨 뜻이지요? 무슨 뜻이라니? 메르세데스는 대단한 미인이야. 미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연모하는 무리들에게 에워싸여 있기 마련이라네. 그녀에게도 12명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일세. 그런가요? 하고 단테스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가벼운 불안의 빛이 엿보였다. 그렇다네. 하고 카두루스는 말을 이었다. 더욱이 꽤 훌륭한 후보자까지 있단 말일세.
하지만 어떻든 자네는 이제부터 선장이 될 테니까 거절을 당하는 일이야 설마 없을 테지. 그것은 곧 하고 단테스는 불안을 숨기지 못하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만일 내가 선장이 되지 못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카두루스는 말했다. 아니에요 하고 청년은 말했다. 나는 일반적으로 여자를, 특히 메르세데스를 당신보다는 훨씬 더 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장이 되든 못 되든 그녀는 언제까지나 약속을 지켜주리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 하고 카두루스가 말했다. 아내를 맞으려고 할 때는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야 어떻든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가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도 빨리 들려주는 것이 좋을 거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키스를 하고 카도루스에게는 간단한 인사의 표시만을 한 뒤 방에서 나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